10월 말에 끝나고 지금 1월 24일 2달 정도의 공백기를 거쳐 비판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아카넷 기준으로 비판 1권, 그러니까 분석론까지를 끝내놓은 상태고, 그 마지막 부분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는 이 한 줌의 땅에서 출발해야 하고 저 너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성의 어떤 욕망들을 상대하는 변증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새로 오신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 멤버들에게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1권을 읽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권에 있는 그 서문 해설이라든지 형용학설을 읽고 오라고 할 예정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오시면 이걸로 해보고 바로 들어가죠. 그 523조 초월 논리학 제2부 초월적 변증학 서론 초월적 가상에 대하여 우리는 위에서 변증학 일반을 가상의 논리학이라 이름 붙였다. 이는 그것이 개연적인 것에 대한 이론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바르샤인리히카이트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제가 독일어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샤인이 가상 뭐 이런 표현일 거고, 그 현상이 에어샤이농이거든요. 여기서 에어샤이농. 그러니까 샤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개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위에 분석론에서 다뤘던 자연과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뭐다? 변증학 일반은 이 개연적인 것에 대한 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연적인 것은 진리이되 다만 불충분한 근거에 의해 인식된 것이므로 그 인식은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속임수는 아니므로 논리학의 분석적 폭력에서 떼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말이다. 지금 분리하고 있죠, 이렇게. 더구나 현상과 가상을 한 가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 또는 가상은 그것이 직관되는 한에서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고되는 한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관들은 착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은 감관들이 항상 옳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깐 멈추고, 이해됩니까 이 말? 뭔 소리인지? 뭔 얘기냐면은 그 현상과 가상이 있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개연적인 것이 현상이라고 대응시켜봤을 때 여기 이미 샤인이라는 가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신적 직관을 가진 어떤 진리 인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자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이 현상의 진리성은 그것이 직관되는 한에서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에 대한 판단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 앞에 결론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해서 구도를 잡아야 돼. 그 판단에 앞선 그 어떤 신적 인식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밀어버렸고, 어쨌든 대상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한 분석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진짜와 가짜는 한 가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거를 밀어놨다고 해서 밑에 분석론이 가짜인 건 아니다.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쳐다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감관들은 착오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옳지만 그것은 감관이 항상 옳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관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와 착오는, 그러니까 착오로 오도하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상 또한 오직 판단에서만, 다시 말해 대상과 우리의 지성에 대한 관계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지성의 법칙들과 일관되게 부합하는 인식에는 착오란 없다. 감관들의 표상에도 감관들은 전혀 아무런 판단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란 없다. 뭐 안 걸리시죠? 별로? 네. 그러나 자연의 어떠한 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법칙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성도 어떤 다른 원인의 영향 없이 혼자만으로서는, 또한 감관들도 혼자서는 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는 착오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순전히 자기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면, 그러니까 지성 얘기죠 이거는. 그 결과는 이 법칙들과 반드시 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 법칙들과의 합치에 모든 진리 형식성이 있다. 감관들에는 전혀 아무런 판단도 없고, 즉 진리 판단도 허위 판단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인식 원천 외에 아무런 다른 인식 원천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착오는 오로지 감성의 지성에 대한 눈에 띄지 않는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판단의 주관적 근거들이 객관적 근거들과 뒤섞이고 이것들을 자기 본령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효님 띠용인데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매우 띠용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라 지금 적응하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텍스트가 막 어렵진 않은데 그 갑자기 착오란 개념을 막 이렇게 갖다 와서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라 이게 좀 복잡한 느낌인데. 근데 구도는 똑같아요. 그 앞선 구도의 결론이 뭐야? 그 감관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감관 데이터는 우리의 지성 형식의 의로만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고 이걸 통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난 인식은 어쨌든 이 판단 레벨에서 그러니까 규정 레벨에서는 객관적인 거예요가 본성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다시 읽어보면은 위에 그 524번 위부터 따라서 지성도 혼자만으로는 또한 감관을 혼자서 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성과 감관이 각각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센스 데이터로만 있거나 혹은 그 지성 형식으로는 착오가 발생할 수가 없어. 이 작용 자체에서는. 근데 착오가 있단 말이야. 왜 착오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자는 착오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순전히 자기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면 그 결과는 법칙과 반드시 합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번. 그러나 지성법칙 합치의 모든 진리를 형성이 있다. 감관들에는 전혀 아무런 판단도 없고 즉 진리 판단도 허위 판단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인식 원점 외에 다른 아무런 인식 원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이것도 나오는 결론은 착오란 오로지 감성의 지성에 대한 눈에 띄지 않는 영향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성 형식은 진리성을 담보하는데 지성 형식 만들어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감성 형식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착오란 지성 형식에 대해 감성이 이상한 식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겠네? 라는 말이에요. 이로 인해 판단의 주관적 근거들이 객관적 근거들과 뒤섞이고 그것들을 자기의 규정, 즉 본령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밑에 단고정 읽으면 지성 아래 놓인 감성은 지성이 그의 기능을 거기 적용하는 객관으로서 실제적인 인식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동일한 감성이 지성 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쳐 지성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규정한 한에서는 착오의 근거이다. 이해되죠? 아까 얘기를 다시 한 거죠? 이것을 운동하는 물체는 혼자서는 항상 동일한 방향의 직선 운동을 할 것이지만 만약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다른 힘이 동시에 물체에 영향을 미치면 곡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지성의 원래 작용과 거기에 섞이는 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착오에 따른 판단을 그 판단을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규정하고 이를테면 하나의 각을 이루는 두 힘들 사이의 대각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저 합성된 작용 결과를 지성과 감성의 단순한 작용 결과로 분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선험적인 순수 판단에서 초월적 반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미 제시한 바대로 이를 통해서 모든 표상이 각각 그것에 적합한 인식에서 그것의 위치가 지정되고 그러니까 후자의 즉 감성의 지성에 대한 영향 또한 구별된다. 다시 구도 다시 잡습니다. 이 문단의 제목이 뭐야? 초월적 가상에 대하여. 가상이 있어. 감관 자체는 가상을 만들지 않아요. 지성 형식도 가상을 만들지 않아. 둘이 잘 작동하면 현상을 만들어. 그래서 현상은 가상이 아니에요 라고 일단 출발했죠. 현상이랑 가상 구분했어요. 현상까지는 오케이 되는 거야. 분석된 거야. 이거는 끝난 거고. 가상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지성 자체로 가상이 생기나? 아닌 것 같아. 감관으로 가상이 생기나?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 말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규제나 어떤 그 원천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감성이 지성 형식을 왜곡시키는구나. 감성이 지성 형식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게 지금 칸트의 가설이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뭘 할 거냐면 그 가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이야기를 지성과 감성으로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차홍님 괜찮습니까? 네, 지금 가상이라는 말이 보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좀 더 사전에서 있으면 좀 읽어주실래요? 가상이 지금 그냥 몇 개 문단 포인트만 좀 적어서 읽고요. 전체적으로 좀 다 이어진 얘기여가지고 가상은 본래 말뜻으로는 실상이 아니어서 실상인 것으로 보임을 말한다. 이런 경우 가상은 진상 내지 진리의 반대이다. 그런데 칸트에서의 가상은
자주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착오의 원인이나 근거인 것을 지칭한다. 이런 경우 가상은 사람들의 그릇되게도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주관적인 원인들에 의한 착오적인 판단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은 그 자체의 착오나 기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유도하거나 모도하는 것이다. 오케이. 뭐 여기 뒤에는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초월적인 가상하고 지금 경험적 가상 분류하는 게. 그래요. 좀 더 덜 하고. 그 당구장 밑에 4번으로 돌아가서 지금 착오라는 말도 정의를 해주고 있죠. 4 이거 524의 밑에 4번 각주. 착오란 진상이 아닌 무엇인가를 진상으로 잘못 판단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착오는 판단, 곧 인식 중에 있다. 그런데 인식은 지성과 감성이 결합함으로써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지성과 감성이 뒤섞인 결과이므로 착오는 지성과 감성이 잘못 결합된 데서 일어난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제가 묘미했던 지점이 그럼 이게 가상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건데 일단은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치는 거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 게 진짜 다 진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가짜가 있긴 있잖아. 가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또 반대로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짜가 아예 없어 세상에? 본 게 다 진짜야?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일단 분석론에서 나온 결론이 뭐야? 그 현상을 바라봐서 이렇게 됨 같은 것들은 잘 드러난 거고 이 지성의 규준이 잘 작동했으면 이건 괜찮은 건데 이 규준이 잘못 작동하는 것 같아.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지성 형식이 그런 고무줄 엿가락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니까 아 결국에는 감관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험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합이 잘못된 것 같아. 결합이 왜 잘못돼? 를 이제 가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뤄갈 과제는 경험적 가상, 예컨대 시각적 가상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의 올바른 지성 규칙의 경험적 사용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의해 판단력은 상상형을 받아 오도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오로지 초월적 가상이다. 이것은 결국 경험에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 아닌 원칙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이 경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것들의 정당성의 시금석이라도 가지고 있다. 즉 그러나 비판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가상은 우리를 전적으로 범주들의 경험적 사용 너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성의 확장이라는 환영으로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는 그것의 사용이 온전히 가능한 경험의 경계 안에 머무는 원칙들을 내재적 원칙들이라 일컫고 반면에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원칙들을 초험적 원칙이라 일컫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초험적 원칙들이라는 말로 범주들의 초월적 사용 내지 오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판을 통해 마땅히 그리되었을 때 통제가 되지 않은 판단력의 순전한 잘못으로 그때 판단력은 그 안에서만 순수지성의 그 역할을 허용되어 있는 땅의 한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초험적 원칙이라는 말로 저 모든 경계표를 파괴해버리게끔 우리를 강요하고 어디에서도 어떤 경계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땅을 월권적으로 찾도록 강요하는 실질적인 원칙을 뜻한다. 그러므로 초월적과 초험적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개 어려운데? 돼? 이 문단을 한번 쭉 밀어보고 초월하고 초험은 약간 일단 답 읽게요. 네, 구도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답 읽게요. 우리가 위해 설명한 순수지성의 원칙들은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초월적으로는 다시 말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를 치워버리는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라고 지시명령까지 하는 원칙은 초험적이라고 일컬어진다. 만약 우리의 비판이 이 월권적 원칙들의 가상을 들춰내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순전히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저 원칙들은 후자의 원칙들과는 반대로 순수지성의 내재적 원칙들이라 이름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멈추고 돌아갑니다. 다시 구분합니다. 경험적 가상은 뭡니까? 올바른 지성규칙의 경험적 사용에서 발견되는데 판단력이 상상형을 받아 오도된다는 얘기는 지성규칙이 틀린 게 아니라 뭔가 경험 데이터가 틀렸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죠? 이 시각적 가상, 경험적 가상이라는 얘기는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린 이 얘기는 안 할 거야. 이거는 경험이 잘 들어왔으면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문제 삼을 건 초월적 가상이야. 됩니까? 이것은 결코 경험의 사용대로 마련된 것이 아닌 원칙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이 경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야?
우리가 지성 원칙들 중에 경험에 사용되도록 하는 원칙들을 지금 앞에 분석론에서 꺼내서 막 썼잖아요. 막 그 4개 범주표 그리고 12개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양, 질, 뭐 선언, 가언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필요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것들이 경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것들의 정당성의 시금소리를 가질 터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경험에 제대로 이 원칙들이 사용이 됐으면, 이 지성의 원칙들 12원칙들이 사용이 됐으면 시금석이라도 가능한 얘기는 현상이 됐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경험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 범주표가 경험 너머의 것에 사용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데이터 없이 약간 로직만 가지고 겐토 집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들리고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경험에 뭐가 붙었을 때 뭐 색깔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맥주캔에 당위 같은 얘기를 해버린다던가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나 비판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가상은 우리를 전적으로 범주대 경험적 사용 너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지성의 확장이라는 환영으로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는 그것의 사용이 온전히 가능한 경험의 경계 안에 머무는 원칙들, 즉 현상적인 어떤 그 원칙들을 내재적 원칙이라 부를 것이고, 그죠? 이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원칙들, 즉 가상에 가까운 원칙들을 초험적이라 부를 것이다. 그쵸? 그러나 나는 이 초험적 원칙들이란 말로 범주들의 초월적 사용 내지 오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기 10번 각주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여기 초월론적 통각할 때 그 통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닌 것 같고, 10번 각주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초월적은 특수한 의미로서 칸트의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고 할 때 초월적이 아니라 로크의 표상설을 칸트가 초월적 실제론이라고 일컬을 때 초월적음에 가깝다 하겠다. 그게 초월적 경험 갑자기 확 들어오는 느낌인데. 로크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로크의 표상설이 대체 너무. 로크 선생님에게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끌까요? 상관없어요. 추우십니까? 안 추워요. 안 춥지 않아요. 여기가 분명히 안 춥지. 그런 사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볼게요. 초험부터 봐야겠네요. 초월을 보고 있나요? 초월하고 초험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해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 뚫리면 계속 빨리 간다는 거. 어려워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사전을 먼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칸트에게 초월적이라는 용어는 주로 순수 이성 비판과 형이상 소설에서 쓰이는데, 이론 철학의 용어를 하겠으며 그 함의를 볼 때 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용례 1. 칸트는 초월적이 한낱 경험의 한계를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는 초험적과는 무슨 문장이 이렇게 쓰냐. 그 용례 1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는 게 초험적인 거고, 초월적은 이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자주 초월적으로 초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컨대 초월적 이념과 초월적 사물을처럼 특히 순수 이성 비판의 초월적 변증학 곳에서는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주의 경험적 사용과 초월적 사용을 대비시켜 말할 때도 그러하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초월적과 초험적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하겠으며, 이 두 낱말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되어 왔듯이 칸트 역시 교환 가능한 용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용례 이 동안 적지 않은 경우 초월적은 초험적과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그러한 의미의 연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공간, 시간, 표상이 경험적 실제성과 함께 초월적 관념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주관적인 표상이 공간, 시간은 가능한 경험적 대상, 즉 현상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대상의 실제성, 즉 대상성을 이루지만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초험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낱관념에 불과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이 경우 초월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을 벗어나서 경험과 무관한 정도를 의미한다 하겠다. 그럼 이거는 정도 차이잖아요. 무슨 설명을 이렇게 하냐? 용례삼, 그러니까 칸트 자신도 그렇게 이끌었고 또 오늘날 칸트 이론 철학의 대명사가 된 초월 철학에서의 초월적인 의미는 어원상으로 친초원인 초험과 충분히 잘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구별해야 하고 또 스콜라 철학에서의 용어로 지친 것도 판이하다. 칸트는 우선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방식을 이것이 선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고 부른다. 이때 초월적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 인식의 사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인식 능력과의 관계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초월적 인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 인식이 아니라 대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정초적 인식, 그러니까 표상이나 개념 또는 원리 및 그 원리의 능력을 지칭한다. 우리 그 첫 페이지밖에 못했어. 첫 페이지밖에 못했어. 근데 왜 초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초월을 우리가 그 용례 3이 우리가 초월 철학이라고 할 때 그 초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월적 분석론이라고 할 때 그 초월이고 저게. 네, 제가 여기서 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초험이라는 단어를 일단 경험 너머라고 두고 넘어가 볼까요? 초월이라는 단어랑 지금 당장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525쪽.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초월이 경험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초험이 경험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엄 초월 그 번역의 분쟁이랑 되게 비슷한 인상을 받는데 저는 그 525에 다시 읽을게요. B352부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는 경험적 가상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 올바른 지성 규칙의 경험 사용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의해 판단력은 상상 영향을 받아 오도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오로지 초월적 가상이다. 이것은 결코 경험에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 아닌 원칙들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초월은 용례 3의 초월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초험에 좀 더 가까운 말인 것 같고 그것들이 경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우린 적어도 그것들의 정당성의 시금석이라도 갈 터이다. 즉 경험의 이 원칙들이 잘 사용되면 뭐라고? 현상으로는 된다 이거야. 분석은 될 건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러나 비판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가상은 우리를 전적으로 범주들의 경험적 사용 너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지성의 확장이라는 환영으로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는 그것의 사용이 온전히 가능한 경험의 경계 안에 머무는 원칙들을 내재적 원칙들이라 일컫고 반면에 이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원칙들을 초험적 원칙이라 일컫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초험적 원칙들이란 말로 범주들의 초월적 사용되지 오용을 타는 것은 이렇게 읽읍시다. 저 밑에 각주 무시하고 이 초험적 원칙이란 말로 말미암아 초월적 사용이나 오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건 나쁜 거예요. 비판을 통해 받은 그래서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초월적도 용례 3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그죠? 자, 우리 왔으니까 술 한잔 드리고 앞에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이제 승호 언제 와요? 지금 카페에서 출발. 그러면은 5분 쉬고 승원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많이 드세요. 자, 손님들이 왔으니까 다시 읽을 거고 책을 안 가져오면 소리 안 돼. 초월 논리학 제2부 초월적 변증학 서론 1. 초월적 가상에 대하여 우리는 위에서 변증학 일반을 가상의 논리학이라 이름 붙였다. 이 말이 뭐냐면 분석학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신이란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우주는 뭐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어떤 논리학이 아니라 가상의 논리학이야. 현상이 아니라 가짜 논리학이야. 그래서 계속 가면 이는 그것이 개연적인 것에 대한 이론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연적인 것은 진리이되 다만 불충분한 근거에 의해 인식된 것이므로 그 인식은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속임수는 아니므로 논리학의 분석적 부분에서 떼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말이다. 이 말은 뭐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현상 얘기 했잖아요. 논리적인 어떤 규율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우리 현상,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이거는 불충분하지만 진리야. 우리가 판단하는 한에서는 진리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대상 자체를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리가 되죠. 분리. 지금 약간 동절하신 표정인데 아니 괜찮아? 그냥 아니 듣는 거지 뭐. 오늘 고청기 풀 가동 뭐 그렇지. 열심히 들으시는 뭐 듣다 보면 이해하겠지. 아까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야. 응? 뭐 어쨌든 응. 듣다 보면 이해하겠지. 일단 계속 갈게요. 네, 편하게 지내요. 더구나 현상과 가상을 한 가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 또는 가상은 그것이 직관되는 한에서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고되는 한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관들은 착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은 감관들이 항상 옳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와 착오는, 그러니까 착오로 오도하는 가상 또한 오직 판단에서만, 다시 말해 대상과 우리의 지성에 대한 관계에서만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지성의 법칙들과 일관되게 부합하는 인식에는 착오란 없다. 감관들의 표상에도 감관들은 전혀 아무런 판단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란 없다. 감각을 말하는. 그쵸. 다시 말하면 아까 현상 얘기 짧게 했지만 센스 데이터가 왔어. 경험 데이터가 왔는데 이 경험 데이터의 논리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현상이라 부르는 뭔가로 우리가 인식한다. 는 게 칸트의 앞부분의 결론이잖아요. 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가서 잡아온다 그러잖아. 이걸 현상이라고 부르잖아.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한 번 더 분해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센스 데이터가 무슨 판단을 하냐는 거야. 센스 데이터는 지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센스 데이터는 그냥 덩어리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 형식을 붙이면 그때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무규정 상태와 갖다 붙이는 이게 규정인데 규정에서 나타난 게 현상이고.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 진리는 또는 가상은 대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대상에 대한 판단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뭐가 진리성이 있다, 뭐가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뭐냐면 대상 자체도 아니고 경험 데이터도 아니고 판단하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것은 감관들이 항상 옳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와 착오는, 그러니까 착오로 오도하는 가상 또한 오직 판단에서만, 다시 말해 대상과 우리 지성에 대한 관계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지성의 법칙들과 일관되게 부합하는 인식에는 착오란 없다. 감관들의 표상에도 감관들은 판단을 포함하지 있지 않으므로 착오란 없다. 그러나 자연의 어떠한 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성도 혼자만으로서는, 또한 감관들도 혼자서는 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는 착오하지 않을 것인데, 즉 지성은 착오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순전히 자기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면 그 결과는 이 법칙들과 반드시 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 법칙과의 합치에 모든 진리 형식성이 있다. 감관들에는 전혀 아무런 판단도 없고, 즉 진리 판단도 허위 판단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인식 원천 외에 아무런 다른 인식 원천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착오는 오로지 감성과 지성에 대한 눈에 띄지 않은 영향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판단의 주관적 근거들이 객관적 근거들과 뒤섞이고 이것들을 자기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까 구도 그대로 경험 데이터와 지성의 판단 구도에서 지성이,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 착오를 일으켜, 지성 자체만으로, 혹은 경험 데이터가 경험 데이터만으로 착오를 일으켜?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지성 형식은 만약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성 형식에 따라 드러난 거니까 이건 착오일 수 없고, 경험 데이터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뭐야? 이 지성과 이 감각 데이터가 잘못 얽혔을 때 일어나는 게 착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운동하는 물체는 혼자서는 항상 동일한 방향의 직선 운동을 할 것이지만 만약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다른 힘이 동시에 이 물체에 영향을 미치면 고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지성의 원래 작용과 거기 섞이는 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착오에 따른 판단을 그 판단을 서로 다른 두 방향, 지성과 감성이겠죠. 두 방향에서 규정하고 이를테면 하나의 각을 이루는 두 인물 사이의 대각선을 보는 것이 필요하며 저 합성된 작용 결과를 지성과 감성의 단순한 작용으로 분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은 선험적인 순수 판단에서 초월적 반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제시한 바대로 이를 통해 모든 표상에게 각각 적합한 인식에서 그 위치가 지정되고 그러니까 후자 감성의 지성에 대한 영향 또한 구별된다. 여기서 254 맨 밑에 당구장을 읽으면은 지성 아래 놓인 감성은 지성이 그의 기능을 거기에 작용하는 객관으로서 실제적인 인식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동일한 감성이 지성 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쳐 지성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한에서는 착오의 근거이다. 문장이 어렵지만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 구도는 그대로 가져가요. 지성이 감성에 제대로 작용했어. 그러면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는 일단 현상 안에선 진리야. 그죠? 일단 현상 안에서는 괜찮은 얘기야. 자연과학 같은 거 괜찮은 얘기야. 예를 들어 이 맥주를 밖에 놨더니 식었다는 그 현상 자체,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 판단한 게 없는데 차갑지 않고 뜨거운 데 뒀기 때문에 얘가 식었구나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 작용이 들어가면 일단 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성 아래 놓인 감성이 아니라 감성이 이 지성적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쳐버리면 착오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예를 들면 약간 오늘 그냥 좀 놓치는 게 당연한 게 밤 새고 와가지고 밤을 왜 샜어? 그냥 가끔 잠 안 온다는 그냥 편하게 진행하시죠. 밤을 왜 샜어? 그냥 가끔 잠 안 오더라고. 헬스는 하고 갔지만 헬스는 또 그거 중에 하고 왔어? 음. 귀여운 녀석들. 그렇죠. 귀여운 녀석들 같이 이러고. 예를 들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보자고, 착오라고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착오죠. 내가 얘랑 색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쳐봐요. 이건 착오죠. 뭐 어떤 사람이 볼 때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방인인 사람들이 이걸 비슷하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착오죠. 이건 어떤 착오냐면 예를 들어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지. 내가 내 감관 데이터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모든 게 셀로판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다 초록색으로 보였어. 그러면 이거는 감관 데이터가 틀려 있는 거니까 착오가 아니지. 그지? 근데 지금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게 착오라면 내가 이걸 정확히 봐서 얘랑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는 판단 자체에 뭔가 센스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지성 형식이 뭐 무너졌냐, 뭘 비교하거나 같다거나 다르거나 하는 논리 형식이 나랑 예를 들어 익수가 다를 수가 있냐. 지성만으로는 안 돼. 감각 데이터만으로 되냐? 감각 데이터는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뭐야? 지성작용에 감각이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판단작용이 틀릴 리가 없는데 틀린다는 거야. 착오가 있잖아. 그래서 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판단들을 어떻게 우리는 분해해 볼 거냐? 지성작용의 측면, 그 다음에 감각 데이터의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왜 착오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맛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는 경험적 가상, 예컨대 시각적 가상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 올바른 지성유추의 경험상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의해 판단력은 상상에 영향을 받아 오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적 가상이라는 게 제가 방금 든 예시잖아요. 그 경험 데이터 자체가 틀렸을 경우는 경험 데이터를 다시 잘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 초월적 가상이야. 이것은 결코 경험에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 아닌 원칙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이 경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우린 적어도 그것들의 정당성의 시금설에도 가질 터이다. 그러나 비판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가상은 우리를 전적으로 범주들의 경험적 사용 너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지성의 확장이라는 환영으로 희망을 갖게 한다.
잠깐 멈추면 지금 칸트가 공격하고 싶은 초월적 가상이란 경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 데이터에만 써야 하는 지성의 어떤 그 기능을 경험 외적인 거에 써버릴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자꾸 이 순수지성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지성이 확장될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환영에 빠지게 한다는 거야. 이때 등장할 수 있는 게 뭐야? 신은 어디 있지? 신을 경험할 수 있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칸트 앞시대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논리적 이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수 저래서 뭐 저렇게 해서 신이 있다 혹은 없다 라든지 영혼이 있나? 영혼이 뭐 우리 실험 데이터로 경험이 됐나? 예를 들어 죽은 사람 산 사람 뭐 무게 같은 거 달아가지고 봤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 눈에 관측이 안 되잖아. 근데 영혼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런 식의 가상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해되죠? 우리는 그것의 사용이 온전히 가능한 경험의 경기 안에 머무는 원칙들, 그러니까 잘 쓰여지는 원칙들을 내재적 원칙이라 일컫고, 반면에 이 한계를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원칙들을 초험적 원칙이라 일컫고자 한다. 즉 경험을 넘어선 원칙들을 일컫고자 한다. 나는 이 초월적 원칙들이란 말로 범주들의 초월적 사용 내지 오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비판을 통해 마땅히 그리 됐어야 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판단력의 순전한 잘못으로, 그때 이 판단력은 그 안에서만 순수지성이 그 역할에 허용되어 있는 땅의 한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초험적 원칙이란 말로 저 모든 경계표를 파기해버리게끔 우리를 강요하고 어디에서도 어떤 경계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땅을 월권적으로 차지하도록 강요하는 실제적인 원칙을 뜻한다. 이제 우리도 읽히죠? 읽히는데 한 개 의문이 그 앞부분에서 차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차고라고 하는 거가 감성이 지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초월적 가상 이야기를 할 때 이때는 완전히 논의가 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효원님 말이 맞고 뒤에 더 읽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이 뭐냐면은 경험적 가상이 기능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거를 같은 카테고리에 묶은 상태니까. 근데 이건 뒤를 좀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쨌든 그 우리에게 정해진 땅이 있어. 이 지성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고 이 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 읽어 말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을 넘어서게끔 하는 어떤 원칙들이 초험적 원칙이다. 내재적 원칙은 제대로 기능한 거야. 근데 이 땅을 자꾸 넘어서게끔 하는 어떤 미친 소리들이 있는데 그 미친 소리들이 뭔지 보겠다. 그러니까 이 차고에서는 감성의 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월적 가상에서는 지성의 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막상 매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 어쨌든. 근데 좀 더 보자면은 지금 이 상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제가 알기로 칸트의 이 둘에 대한 일차적인 결론은 이성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 데이터 즉 경험적 가상도 옳아야 하기 때문에 같다고 본 거야. 그거는 지성 기준을 막 흔든 건 아니지만 다르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를 같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 이거는 근데 그냥 뇌피셜이니까 일단 그거 넘기시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순수지성의 원칙들은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초월적으로 다시 말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치워버리는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라고 지시명령까지 하는 원칙은 초험적이라 일컬어진다. 만약 우리의 비판이 이 월권적 원칙들의 가상을 들춰내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순전히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저 원칙들은 후자의 원칙들과는 반대로 순수지성의 내적 원칙들의 이름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을 써놓고 이제 증명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성 형식의 한낱 모방에서 성립하는 논리적 가상, 거짓 추론의 가상은 단적으로 논리적 규칙에 대한 주의의 결여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주의가 날카로워지자마자 이런 가상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반해 초월적 가상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춰내고 초월적 비판을 통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통찰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중지하지 않는다. 가령 세계는 시간상의 시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서의 가상처럼 이것의 원인은 주관적으로 인간의 인식력으로 고찰된 우리 이성 안에는 완전히 객관적 원칙들의 모습을 가진 기본 규칙들과 그것의 사용 준칙들이 들어있어서 이로 인해 우리의 개념들을 일정하게 연결시키는 주관적 필연성이 지성에게 유리하도록 사물 그릇을 규정하는 기본적 필요성이 연결된 데 있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환상이다. 그것은 바다가 해안에서부터 중앙에서 더 높아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중앙을 해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들고 있는 말이다. 또는 더욱이 천문학자가 비록 그런 가정에 속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이 뜰 때 더 크게 보이지 않게끔 그가 막을 써놓고 마찬가지다.
초월적 가상이 초범이겠죠? 저 여기는 약간 세모인 것 같긴 한데 초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초월이란 말도 좀 맞는 게 경험에 앞섰다는 소리는 그 재료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거는 경험을 자꾸 넘어가라고 추동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초월이라고 쓴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은 353에 보면 지시 명령까지 하는 원칙을 초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까지는 초험적이라고 일컫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가상들은 초월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초험이 일종의 뭐 선행된 무언가고 초월적 가상의 결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좀 굳이 분리돼서 할 얘기가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용어는 일단 둡시다. 근데 저는 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초험이라는 건 어쨌든 그 재료 측면의 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초월적 가상을 초월이라 부르는 근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초험 초월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 사전의 말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완전히 구별되진 않아요. 다른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여튼 지금 뭐 막힌 부분 있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안 괜찮으면 최대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첫 타임이라 지금 애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타임이라 사실 안 괜찮다고 하면 뭐 사실 계속 안 괜찮아. 분위기를 보자. 근데 뭔 소리를 하려는지 알겠지. 대충 뭔 소리 하려는지 알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세계는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현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이야. 매우 형이상학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칸트가 맨 처음에 우리 왜 칸트 같은 걸 읽었을 때 나오는 구도가 뭐냐면 그래서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게 될 수 있어. 현상 레벨에서. 물 자체는 아니지만. 그지? 예를 들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 캔은 어느 몇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경험해서 판단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세계가 시간상의 시초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경험을 넘어선 일이잖아요. 내가 그 시간상의 시초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자꾸 인간은 그걸 판단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선험적 그런 얘기야. 뭐 이런 잘 모르지만. 맞아. 선험이 거의 이걸 초험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경험에 앞서 있는.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선험이 경험에 앞선다는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된다. 선험은 물 자체 같은 걸 가리킬 때 선험이라고 불러요. 경험에 앞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가 우리 경험을 촉발했다는 얘기가 선험인데 여기서 왜 초험이라고 자꾸 번역하냐면 경험을 넘어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에 인과를 주는 그 대상은 선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초험이란 말은 뭐냐면 경험을 넘어섰는데 자꾸 뭔가 그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초월적 변장은 그러므로 초험적 판단들의 가상을 들춰내고 동시에 그것이 기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상이 사라지도록까지 하고 가상의 일을 그치도록 하는 일은 초월적 변장으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주관적 원칙들을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환상인 말이다. 이와는 달리 논리적 변장학은 거짓 추론을 해결해서 단지 원칙 준수상의 과언한 원칙을 모방해서 기호적으로 만들어낸 가상만을 취급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순수이성의 변증성이 있다. 변증법이 있다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이알렉틱이니까 변증법이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 그것은 예를 들어 어떤 서툰 사람이 지식의 결여 때문에 얽혀 들어가는 변증학이다. 또는 어떤 궤변가가 이성적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기교적으로 권하는 변증학이 아니라 인간 이성에서 모란을 섞이끔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환영을 들춰낸 후에도 이성 앞에서 요술을 부리는 것을 중지하지 않고 인간 이성을 끊임없이 순간적인 항상 제거할 필요가 있는 혼란에 몰아넣는 그런 변증학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비판 이론의 비판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사실 좀 보이죠. 이러면 부정성 안에 머물기 자체가 약간 이런 말이죠. 개념적으로는 초월적 가상의 자리인 순수 이성에 대하여 이성 일반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감관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지성으로 나아가고 이성에서 끝이 나는데 직관의 재료를 가공하여 사고의 최고 통일로 보낸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서 마주치는 것에 이성 이상의 것은 없다.
이제 이 최상의 이성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마당에 나는 약간 당혹스럽다. 지성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성의 순전히 형식적인, 다시 말해 논리적인 사용이 있는데 그때 이성은 인식의 일체 내용을 도외시하되 그러나 또한 실제적인 사용도 있어서 이때는 이성 자신이 감관에서도 지성에서도 얻은 것이 아닌 일정한 개념과 원칙들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갖는다. 첫째의 기능은 확실히 오래전의 논리학자들에 의해 무매개적인 추리, 곧 직접 추리와 구별하여 간접적으로 추리하는 기능이라 설명되었다. 그러나 둘째 기능, 곧 스스로 개념을 산출하는 기능은 이것으로서는 아직 통찰되지 못했다. 물론 여기서 이성이 논리적 기능과 초월적 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을 자기 아래 포섭하는 이 인식 원천에 상위 개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 개념들의 유비에서 논리적 개념이 동시에 초월적 개념의 열쇠를 제공하고 전자의 기능들의 표가 동시에 이성 개념들의 계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 표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초월 논리학 제1부분에서 지성을 규칙들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거 앞에 1권에서 그랬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성을 원리들의 능력이라 이름 붙이면서 저것들과 구별한다. 자 잠깐 여기서 지성, 이성이 구별됩니다. 앞에 초월적 논리학 일부라고 부르는 그 분석론에서는 이성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지성 얘기만 나오죠. 지성에는 규칙이 있어. 12가지 규칙인데 뭐야? A는 A다, A는 A가 아니다. 내지는 뭐야? 색깔, 양태, 필연, 가언, 선언 같은 것들, 뭐 양질,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 형식 규칙들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성은 뭐야? 규칙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 데이터를 규칙들의 능력을 들이밈으로써 규칙성을 파악해서 현상으로 인식해. 맞지? 근데 이성은 뭐야? 원리들의 능력이야. 이 규칙들이 그래서 어떻게 가라라고 하는 우리가 구상력이라 퉁쳤던 그 능력이거나 혹은 뭔가 그 범주표적인 규칙이 아니라 어떤 원리 자체를 산출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거나 뭐 이런 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추리. 예를 들어 A가 이러니까 B는 이럴 것이다 같은 거는 규칙의 능력이 아니잖아. 규칙 밖에 있는 거잖아. 상상의 기능이잖아 사실. 그죠? 그리고 초월적 기능의 이성 작용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이름 못 붙이겠어. 로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인 거고. 이해되시죠? 원리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 그것은 보통 단지 원리로 사용될 수 있는 인식을 의미하는데 그 인식이 그 자체로나 그것의 원천으로 볼 때 원리가 아닐지라도 그러하다. 모든 보편 명제는 그걸 심지어 경험에서 귀납에 끌어내진 것이라도 이성 추리에서는 대전제로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그 자체에서 원리인 것은 아니다. 수학의 공리들, 예컨대 두 점 사이에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는 정말이지 선험적인 보편적 인식들이고 따라서 그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를 관련해서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직선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원리로부터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순수 직관에서 인식할 뿐이다. 돼요? 이거? 효님 안 되죠? 아니 그것까지는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획을 자꾸 나눠준다는 걸 알겠고 저는 아까 그거 계속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감관에서 온 데이터를 그냥 X값이라고 그냥 구체적인 거 3, 5 나는 이렇게 인식하고 지성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냥 값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지성까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건 일종의 규칙인 거지 말 그대로 추리나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이성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늘 이걸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연결이 끊길 때 이런. 연결이 끊겼죠? 네, 그러니까 연결이 끊긴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성이 하는 역할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선언적인 보편적 인식들로 넘어가서 순수 직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일단 아까 대비해서 예를 들어 지성의 규칙들의 원리들이 1차 방정식 뭐 함수 박스 같은 거면 이성의 원리는 점화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들을 보고 내가
이런 규칙들이 있겠거니 하고 도출해내는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여기에 지금 수학의 공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 두 점 사이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 두 점 사이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는 매우 직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일단 판단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직관적으로 판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성의 규칙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 돼. 센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확인해야 돼. 계속 이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성은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고 대전제로 갖다 박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이성의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네네네. 네.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형이 수학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양반이 중간값 정리를 이미 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수학적으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프니치가 언제 사람인지 생각하고 있어. 라이프니츠 칸트 약간 후대지. 비슷하거나 약간 후대지. 아닌가? 아니다. 칸트 앞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중간값 정리까지 감안하고 한 얘기인지 그게 생각해가지고 뭔 구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직권을 포섭한 능력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일단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봐봐요. 그 지성이 분석론으로 작동하는 그 방식은 어쨌든 규칙이 들어맞으니까 진리성이 드러난다라는 인식이라면 이성의 판단 결과는 보편 타당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전제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상이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층위는 현상 안에서는 가능한 소리인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표현하잖아. 그 어느 정도 진리성은 담보됐으나 위태위태하다 자꾸 칸트가 얘기하잖아. 이성의 기준은 아닌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지성의 기준인 거예요. 규정이 됐어. 당연히 됐는데 뭔가 늘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간 거야. 아직 이상하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의 영역을 100%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태롭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성이 그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성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성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상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감성이랑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로 일종의 그쵸? 경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값을 주는 느낌. RGB가 있으면 R이 몇이고 G가 몇이고 B가 몇이면 이거 빨간색의 어느 정도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쌍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이랑 지성이랑 이제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 이제 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전 여기서 어떤 영역 주냐면 이거는 여기부터는 제가 보는 칸트 해석자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구상력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각 데이터의 이 이성의 규칙의 기준들을 갖다 박잖아. 갖다 박는 게 왜 가능했냐고 우리 계속 물어봤고 그때 구상력 상상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이게 그냥 딱 규칙만 들어가는 거면 일반화가 안 되고 계속 확인해야 돼 어차피. 근데 이 구상력이 있으니까 늘 가능하네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개별 것들을 늘 가능하게 만드는 개별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추리의 원리. 항상 그렇겠구나의 원리. 그러면 이성이랑 분리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분리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담보의 영역. 그리스 철학을 떠올리시면 돼요. 진리담보의 영역.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성 아래에 있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거 아래에 종속돼 있는 건 거죠. 그쵸. 그래서 지성의 형태가 어떤 연원을 보여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칸트 얘기하잖아요. 그게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판단을 해도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그렇다기보다 실제적 판단이 형이상학적 원리의 메커니즘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커니즘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실제적 판단을 한다는 그쵸. 그건 맞죠. 그러니까 판단해서 법칙으로 만드는 그거 자체는 형이상학적인 메커니즘 아래에서만 기능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실험을 할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아니면 지성을 계속 규칙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순수직관적 어쩌고 뭐 이딴 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우리가 점을 다 찍어봤냐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다시요. 이상한 사람 퇴근하고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 벽돌책 읽으면서 재밌다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데. 다시죠. 자, 그래서 다시 예컨대 두 점 사이에 하나의 지성이 있다. 이런 수학적 공리들은 정말이지 선험적인 보편적인 인식들이고 따라서 그 아래 포섭될 수 있는 경우를 관련해서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직선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원리로부터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순수 직관에서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보편에서 개념을 통해 특수를 인식할 때 그런 인식을 원리로부터 인식이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이성 추리는 원리로부터 인식을 도출하는 형식이다. 이해되죠 이제? 왜냐하면 대전제는 항상 그것의 조건 아래 포섭되는 모든 것을 원리에 따라 그것부터 인식하도록 해주는 개념을 주는 것이니 말이다. 이제 모든 보편 인식은 이성 추리에서 대전제로 사용될 수 있고 지성은 그러한 보편적 명제들을 선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명제를 또한 그것들의 가능한 사용과 관련해서 원리들이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또 멈춘 이유를 내가 아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성의 12가지 규칙들이 있죠. 그게 왜 가능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원리로서 기능하는데?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지성의 원칙들 자체를 그것들의 원천의 면에서 고찰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개념으로부터의 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순수직관, 수학에서 순수직관이나 가능한 경험 일반의 조건들을 끌어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선언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니 말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라고 하면 도대체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없다. 우리의 원칙은 어떻게 우리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일정한 경험 개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성은 개념으로부터 종합적인 인식을 전혀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자 다시 멈추고, 그러니까 지성은 규칙작용이잖아. 지성은 규칙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개념들로부터 어떤 종합적인 인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이성은 그게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성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지성은 못하는데 이성은 할 수 있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지성은 못하는데 이성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런 인식이야말로 본래 내가 단적으로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보편 명제의 일반은 상대적 의미에서 원리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지금 지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지성이 일종의 그러니까 저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성은 원리들의 능력인데 지성이 상상 가능한 원리들의 어떤 포맷들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도식이었죠. 도식. 그러니까 지성 자신이 도식 자체를 확장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이성이 원리화했을 때 이게 도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12형식이 왜 지성의 도식으로 기능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규준화된 어떤 원리들이 있었던 거고, 이건 직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쟤랑 쟤는 똑같다 라는 양식 자체의 보편성이잖아. 이걸 규칙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추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성이 이걸 원리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석론에서 한 걸음 뒤에서 보자는 거죠. 지금 한 걸음 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완전히 아니더라도 다시 읽을까? 한번 다시 읽을까? 그러니까 점점 미국으로 하니 그러면은 일종의 나도 미국으로. 그럼 이성은 지성을 보편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일종의 감성 같은 영역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나의 질문이 이거 감각이야 그러면은? 이성이 지성의 그것들을 담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구획을 했는지가 이거는 그때 님들 철학과가 아니셔가지고 이제 이성 감수성이 부족하신데 이성 감수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성이라 하면 진리예요. 진리 담보고 보편 법칙이야. 그지? 이성의 이 보편적인 기능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딴 데 들이밀어도 적용이 돼야 돼. 그죠? 적용이 다 된다고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추리는 원리라고 불러요. 그죠? 이 원리는 좀 재밌게도 모든 경험적 형태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그죠? 경험 감각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다 갖다 대도 어떤 영역이든지 갖다 대도 그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 응. 그 지성 구분체는 이야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분석론에서 끝난 얘기고, 그러니까 그 지성이 경험을 규정하잖아. 근데 지금 자꾸 수성 얘기하는 거는 경험 얘기가 아니라서 지금 수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험 센스 데이터에 대한 규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규준성 자체가 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데. 아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그 구도 아닌가라고 지금 싶은 게 있긴 한 게,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원리여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박아 놓은 게 칸트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영역이나 감관의 영역이 인간의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동하는 이성 비스무리한 무언가는 이성은 아닌데 이성처럼 작동하니까 이걸 지성으로 따로 묶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구도예요. 이게 그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분석론에서 지성도 이성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인간이 어쨌든 담보할 수 있는 현상 영역에서의 정당성은 지성이야. 지성을 이성이 만들었고, 이거 되게 뒤에 얘기고, 앞에 본성 얘기는 뭐냐면은 지성 규칙이 12개 있어서 이걸 갖다 미는 것 같아서 갖다 미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당화됐어, 이거였잖아요. 이성은 요 경험 데이터 구도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벗어나서도 작동하는 보편 기제예요. 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해돼. 아까 왜냐면 계속 심리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수학 이야기라고 한 거는 어쨌거나 선언적인 거였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 화장실 갔다 나- 올게요. 힘 빠져. 그럼 잠깐 쉴까요? 좋아요. 10분만 쉴까요? 10분 쉽시다. 보통 시간은 언제? 다시 가서 우리 이제 다시 읽을게요. 그 A300 위에 문단부터 우리는 우리의 초월 논리학 제1부문 즉 분석론에서 지성들의 규칙을 능력이라 설명하여 지성을 규칙들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성을 원리들의 능력이라 이름짐으로써 저것과 구별한다. 원리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그것은 보통 단지 원리로 사용될 수 있는 인식을 의미하는데 그 인식이 그 자체로나 그것의 원천으로 볼 때 원리가 아닐지라도 그러하다. 모든 보편 명제는 그것이 심지어 경험에서 끌어내진 것이라도 이성 추리에서는 대전제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그 자체로서 원리인 것은 아니다. 수학의 공리들은 정말이지 선언적 보편적 인식들이고 따라서 그 아래 부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직선의 이 성질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원리로부터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순수 직관에서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보편에서 개념을 통해 특수를 인식할 때 그런 인식을 원리로부터의 인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이성 추리는 원리로부터의 인식을 도출하는 형식이다. 왜냐하면 대전제는 항상 그것의 조건 아래 포섭되는 모든 것을 원리에 따라 그것으로부터 인식하도록 해주는 개념을 주는 것이니 말이다. 이제 모든 보편 인식은 이성 추리에서 대전제로 사용될 수 있고 지성은 그러한 보편 명제들을 선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명제를 또한 그것들에 가능한 사용과 관련한 원리들을 일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 지성의 원칙들 그 자체를 그것들의 원천인 면에서 고찰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개념으로부터의 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 직관이나 가능한 경험 일반의 조건들을 끌어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선언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니 말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라고 함은 도대체가 일어나는 것이란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원칙은 어떻게 우리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일정한 경험 개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성은 개념으로부터 종합적 인식을 전혀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이런 인식이야말로 본래 내가 단적으로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보편 명제 일반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원리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언젠가 성취될 오랜 소망이 있다. 그것은 끝없이 잡다한 민법 대신에 그것들의 원리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망이다. 주지하듯이 여기에만 입법을 단순하는 비밀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법률들이란 그 아래서 우리의 자유가 일관되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그 조건들의 의해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들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작품인 것, 저 개념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그것의 원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사물들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대상들 그 자체가 어떻게 원리를 아래에 종속하느냐 그리고 순전히 개념들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기 요구하는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실로 이에 대한 우리 현안 문제인데 이로부터 적어도 다음의 사실은 밝혀진다. 곧 원리로부터의 인식 그 자체는 순전한 지성인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순전한 지성인식은 원리의 형태로 다른 인식들을 선행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그것들이 종합적인 한에서 한낱 사고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개념에 의한 보편적인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지성을 규칙들에 의거해 현상들을 통일한 능력이라 한다면 이성은 원리들 아래에서 지성 규칙들을 통일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이성 통일에 일컬어져서 좋을 지성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통일을 지성에 잡다한 인식들에게 개념들에게 선언적으로 주기 위해서 결코 바로 경험이나 어떤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지성을 겨냥한다. 이것이 예들을 전해들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 이성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제 읽히죠? 대충? 원리화의 원칙 9. 그죠? 근데 그 원리가 이게 헷갈리는 게 529쪽에 보면은 그 358, B358을 보면은 지성 개념으로부터 종합적 인식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거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야말로 이런 인식이 도대체 종합적 인식이야말로 종합적 인식이야말로 원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면은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이성의 영역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530쪽에 그 302, A302에 보면 그 아래 갔을 때 곧 원리로부터의 인식은 순전한 지성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도 이성의 영역이랑 지성의 영역이 다르다 인식해도 되죠. 맞아. 그런데 순전한 지성 인식은 원리의 형태로 다른 인식들을 선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이미 그러니까 형성된 원리들이에요. 지성은 이미 형성된 원리들이고 지금 칸트의 질문은 뭐냐면 원리 형성의 원리를 묻고 있는 거야. 원리 형성의 원리 형성의 원리는 이성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봐봐요. 지성은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지성이 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성이 대답할 수 없다고. 사물들의 시작은 사물들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사물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성이랑 지성이 어쨌거나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은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지성이 기능하는 영역이랑 이성이 기능하는 영역은 어쨌든 구분은 완전히 가능하죠. 다르다. 오케이. 뎁스가 하나 더 위에 있는 거죠, 이성이. 오케이, 이해했어. 네. 이성의 논리적 사용에 대하여 사람들은 직접 인식되는 것과 단지 추리되는 것을 구별한다. 세 직선에 의해 한정되는 도형에는 세 각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각들의 학이 이직각이다라는 것은 단지 추리될 뿐이다. 우리는 추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마침내는 그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종래는 이 구별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이른바 감관의 착각에서처럼 흔히 단지 우리가 추리한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추리에는 기초에 놓이는 명제와 그로부터 이끌어내지는 또 다른 명제, 곧 귀결과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 후자 명제의 진리가 전자 명제의 진리와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추리 과정이 있다. 보편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추론된 판단이 이미 최초 판단에 들어있어서 제3표상의 매개 없이도 그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면 이 추론은 직접 추리라 일컬어진다. 아까 수학적 원리들은 직접 추론이죠. 기하학은 직접 추론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제3의 매개 없이 예를 들어 삼각형을 재봤더니 180도다. 이거는 반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는 차라리 지성추리라 부르고 싶다. 그러나 추리를 이끌기 위해 기초에 놓여있는 인식 외에 또 다른 판단이 필수적이라면 그 추리는 이성추리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 안에는 이미 약간의 사람은 죽는다, 죽는 약간의 것은 사람이다, 죽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들어있고, 그러므로 이 명제들은 앞에 명제로부터의 직접적인 귀결들이다. 이에 반해 모든 학자는 죽는다는 명제는 저 기초에 놓여있는 명제 안에 들어있지 않고, 왜냐하면 학자라는 개념이 이 명제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의 중간 판단을 매개로 해서만 이렇게 추리될 수 있다. 여기서 중간 판단은 뭐예요? 모든 학자는 사람이다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네. 어느 이성추리에서는 난 첫째로 지성에 의해 하나의 규칙, 대전제를 생각한다. 둘째로 나는 판단력을 매개로 하나의 인식을 저 규칙의 조건 아래에 포섭한다. 소전제.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인식을 저 규칙의 수로로, 그러니까 이성에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결론. 3단 논법이죠. 그러므로 규칙으로서의 대전제가 하나의 인식과 그것의 조건 사이에서 표상하는 관계가 이성추리의 여러 종류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성추리에는 모든 판단들 일반이 지성에서 인식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세 종류, 곧 정원적, 가원적, 선언적 이성추리가 있다. 결론이 하나의 판단으로 제시되었을 때 되게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그 판단이 전혀 다른 대상이 생각된 이미 주어진 판단들에서 유리한 것이나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지성에서의 결론 명제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거기에서 일반적 규칙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탐색한다. 이제 내가 그러한 조건을 발견하고 결론 명제 객관이 주어진 조건 아래 포섭이 되면 이 결론 명제는 인식의 다른 대상들에게도 타당한 규칙으로서 추론된다.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은 추리작용에서 매우 잡다한 지성 인식들을 최소수의 원리들로 개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최고 통일성을 성취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잠깐 멈추고 효원님이 자꾸 갸우뚱하는데 지성 형식과 이 이성의 원리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요. 지성 형식은 추론된 원리들이에요. 말하자면 네. 논리학 아래서 추론된 원리들이고 이것들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냥 기능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칸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지성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원리가 있다고 쳐봐. 이 원리가 붙는 방식을 다시 구성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단 논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리를 규정. 원리가 왜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원리가 왜 생기냐? 그래서 지성 판단력 이성 나오잖아. 예를 들어 지성적 규칙이 있어. 지성적 규칙 뭐 있어? 뭐 이렇게 볼까? 맥주 캔이면 보통 500ml야. 뭐 이건 완전 지성적 원리는 아니고 경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500ml라는 개념을 내가 썼으니까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다른 맥주 캔을 봤어. 얘도 500ml인가? 얘 500ml가 473. 이건 틀렸죠 그러면. 이거는 원리로 기능하지 않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원리로 기능하는 방식이면 추리가 성공한 거야. 그럼 그 원리가 되는 거죠. 원리로 기능하는 방식이면 추리에 성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런 문장은 매우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모든 학자는 죽는다는 명제는 모든 학자는 인간이다라는 중간 명제가 없으면 기능하지 않아요. 그죠? 외연으로 나갈 수 있는 추리의 방식이 있고 이 소전제가 대전제랑 같은 걸로 판명이 나면 결론이 나와. 모든 학자는 죽는다. 왜? 모든 학자는 인간이니까. 그럼 이게 뭐야? 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추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갸우뚱하는 거는 지성적 규칙이랑 이성적 그 원리가 그 짬뽕돼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 비슷해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결과물이 비슷해 보여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거는 이해했거든요. B360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물은 어쨌거나 비슷비슷하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작동한 것이 무엇이냐를 규명을 해보면은 그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 앞부분에서 했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추리 과정. 네, 추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지성적 규칙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지성 규칙은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왜 갸우뚱. 내가 볼 때 이거 이성 감수성. 결국에 이성 감수성. 아니 B 봐봐. 이성의 논리적 사용에 대하여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나온 이 문장은 지성추리라고 차라리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성 빼고 뎁스를 낮춰봐. 경험 지성 관계에서 경험이 반복돼서 원리화되는 그 과정이 지성추리였지. 아 그거는 그럼 완전히 근데 영역이 여전히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성추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회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본거 방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 규칙이라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그 이성추리가요.
예, 이성 추리는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인 과정은 사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미 박아버렸으면 거기서 학자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파생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정보값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장 가능성의 네. 얘기가 아니 이성추리. 네, 그 안에서 묶여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면 이런데 실제로는 학자가 인간의 포섭이 되느냐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개념 안에 그대로 내재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관찰이 필요하단 말이죠. 카테고라이징은 논란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학자가 인간이다라는 걸 그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약간의 추리나 어떤 그 감성적인 관찰이 덧붙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약간 짬뽕된 영역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여기서 이성추리에서 난 첫째로 지성이나 하나의 규칙 얘기가 유도되는 지점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지금 이 구도 그대로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경험 데이터 A와 경험 데이터 B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 지성의 원리는 A = A다라는 어떤 이성 추리적 결과예요. 그죠? 경험 데이터 A와 B가 다르다는 A not equal B라는 어떤 그 이성적 기준의 작용 결과라고. 그게 왜 이성의 영역일 것 같은데? 아니 들어봐. 근데 이게 앞에 삼각형 얘기랑 똑같아. 우리 내각의 삼각형 지금 저거 추리해? 삼각형의 내각의 합 추리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미 너무나도 기본값으로 이제 사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거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더 세밀하게 지성 규칙이 하는 영역이랑 이성이 주관하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이 자꾸 안 돼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약간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C에서 나올 건데 B가 논리적 사용이잖아. 이건 정확히는 지성 얘기야. 그러니까 이성의 지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 A, A not equal A, 그 다음에 뭐 A 필연 A 인과 이 모든 형식이 내각의 삼각형 180도랑 똑같다고 탑재된 거라고. 탑재된 기능 하에서 경험을 판단했을 때 타당해진다고. 이게 타당한 이유는 이성 추리가 끝난 어떤 규칙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판단이 끝난다고. 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되지? 근데 어떤 시간은 시작을 갖는다라는 문장은 판단이 안 끝난 이성 추리를 요한단 말이에요. 판단이 끝나지 않은 이성 추리를 요한다. 그러니까 탑재되지 않은 규칙성을 요한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지성이라고 그 굳이 칸트가 카테고라이징한 이 즉각 판단하는 직접 직관은 이성 추리 과정 없이도 대상에 바로 가서 붙거든. 경험 데이터면. 근데 이 경험 데이터에 바로 갖다 붙이면 확실해지는 게 경험 데이터 아닌데 갖다 붙이면 이상해진다고. 그 차고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차고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네, 어렵긴 한데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오케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성이 역할하는 영역이랑 이성이 그 애초에 하는 영역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의 설명은 이해가 됐어. 그리고 내 설명이 완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성이 너무나도 심하게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이 튀어나가기 전에 먼저 이미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그렇게 패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다시. 이거 이번 시간은 제가 이성 감수성에만 하려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 감수성 써야겠다. 보세요. 지금 그 지성의 12가지 형식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나오는 진리성이 담보되는 형식이에요. 예. 나도 먹어야겠는데. 스텔리스의 논리학. 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논리학적 형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했지만 어쨌든 그 진리성 같은 게 담보되는 형식으로 자꾸 이렇게 연구가 되어 왔던 거고, 그죠? 근데 봐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걸 우리가 거의 직관하잖아. 지금 거의 직관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수학적 원리가 아니에요. 수학적 원리죠. 이성 추리를 통해 서도 도출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잖아요. 지성은 뭐야?
탑재된 추리 과정이에요. 오. 탑재된 추리 과정인데 추리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 왜? 진리인 게 거의 담보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성에 의해서? 그래서 지성이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음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이성인데 그걸 직접 추리라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논리적 사용 하에서의 어떤 원칙이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봐봐. 531쪽에 B부터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단지 추리되는 것을 구별한다. 세 직선에 의해 한정되는 도형에 세 각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각계합이 이직각이라는 건 추리될 뿐인데 우린 추리하는 것을 그냥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마침내는 그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종래는 이 구별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이른바 감관의 착각에서처럼 흔히 단지 우리가 추리한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추리에는 기초에 놓이는 명제와 그로부터 이끌어진 또 다른 명제 곧 귀결과 마지막으로 후자 명제에도 추리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3단 논법이 있어. 모든 명제는 3단 논법이 있어. 그런데 추론된 판단이 이미 추론 판단에 들어있어서 제3표상의 매개 없이도 그로 돌릴 수 있는 것이며 이 추론은 직접 추리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차라리 지성 추리라 부르고 싶다. 확장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어떤 규결적인 추리를 지성 추리라 부르겠다.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내가 지성이라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게 판단이라고만 자꾸 내가 그 규정을 지어놔서 여기가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성이 경험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판단인데 지성의 형성 방식은 직접 추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고 있던 지성의 역할이 추가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추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센스 데이트가 들어오면은 y는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y 값을 난 내놓는 게 나는 그 지성의 영역이라 생각을 계속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성의 역할을 확장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게 또 아니 함수 박스 있잖아. 저 맛이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인 거잖아. 예를 들어 함수 박스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나는 1을 넣으면 무조건 3이 나와. 그러니까 감관 데이터 1인데 이게 3으로 나와. 이게 함수 박스잖아요. 그게 지성이야. 이건 맞아요. 이거 매우 맞는 말이고 2x 플러스 1이 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성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진리담보에 있어서 이성이 이걸 다 담보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다시 한번 한다고 내가 이해했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맞는 해석이에요. 이건 맞는 해석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추리가 여기에 지금 지성 추리가 있고 이성 추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만 내가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리가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했을 때 병철님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성 추리는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 관점에서는 이미 전제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지성 추리. 대전제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성 추리, 이성 추리는 제3표상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이 말 자체가 일단 좀 엉키지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는 동물이라는 표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그 다른 추리 과정 없이도 일단은 진리성이 담보되거든요. 근데 모든 학자는 죽는다라는 문장은 모든 학자가 사람이다거나 모든 학자는 죽는다거나 죽지 않는 것은 학자가 아니다라거나 뭐 이런 다른 명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 판단이라는 거죠. 그쵸. 그거가 지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성 영역이라고. 이성의 영역이라고? 네. 아. 이성 영역. 네네. 알겠어. 그러니까 삼각형의 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한다는 건 이성인데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삼겹살을 보고 다른 삼각형을 보고 얘도 180도겠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지성이라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지성의 원리는 이미 직관해요. 180도다. 근데 이 180도다라는 작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원리니까 정당화가 돼야 됐을 거 아니야. 이성 추리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추리가 필요했어. 근데 삼각형의 180도 이런 수학적 공리들은 직접 추리겠죠. 왜냐하면 원래 삼각형 도형에서 측정하거나 그냥 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논리학적으로 증명이 끝나니까 이건 직접 추리. 근데 바깥의 대상이 표상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각의 합이 뭐 수직 두 개 이런 게 이성 추리구나. 이거 되게 아니 이거 알면 진짜 간단한 소리인데 이게 지금 왜 안 가는지 내가 알고 간단한 거 같아. 간단한 거 같아요. 이거 냅다 간단한 소리예요. 네, 간단한 거
같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칸트 그러니까 개새. 근데 B360 아래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끝이야. 근데 이거 오히려 읽으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추론된 판단, 그런데 추론된 판단이 이미 최초 판단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초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성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잠깐만 있어봐. 쉬운 거부터 가자고. 경험했어. 나는 이 캔을 여기 봤고 저 캔을 저기 봤어요. 그죠? 들어봐. 센스 데이터 상으로 나는 얘와 얘를 각각 본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추론했다? 같다는 걸 일단 추론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추론이 아니라 우리 분석론에서 뭔 얘기했어? 지성 안에 개념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어서 A는 A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 붙이면 그냥 판단이 끝난다 그랬잖아. 현상이잖아 그게.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A는 A다라는 거는 논리학적으로 형식이에요? 아니에요? 형식. 논리학적 형식이죠. 근데 지성의 형식이죠 이거는. 그죠? 얘랑 같다는 A 꼴 A라는 논리적 형식이 재산표상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직접 직관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왜 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 이게 있어. 지성 안에 있어. 그러면 x 값이 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 이 판단을 한다는 걸 지성추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식 자체가 지성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a는 a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y의 값이 a다 이렇게 됐을 때 둘이 같아 이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지성추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효님 그 뎁스가 약간 다른데 그 식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가야 돼. 식이 원리잖아. 예를 들어 효님이 이 데이터를 함수 박스에 넣어서 이 데이터를 함수 박스에 넣어서 이거라고 했을 때 y 값이 똑같이 나올 거지. 그러니까 3, 3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 네. 그 함수 박스는 원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 함수 박스가 원리인데 그 함수 박스는 너무 당연히 왜? 그 안에 이미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식의 그 추리이기 때문에. 그죠? A 꼴 A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 A는 A잖아요 그냥. 그게 지성추리라고요. 근데 봐봐. 내가 이걸 봤어. 그 다음에 이걸 봤어. A not equal A가 나오겠지 그러면. 걔도 지성 판단이지. 그 문장 자체의 진리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장 자체의 진리성. 맞아? 이해돼? 아니 나는 이게 뭐 여기까지는 그 똑같은 구동인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막히는 건 좀 다른 이어가지고 해보세요. 학자? 읽다 보니 여기까지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이제 362 아래에서 이제 그런데 추론된 판단이 이미 최초 판단 들어있어서 재산표상의 매개 없이도 얘기하면서 여기서 지금 직접 추론을 얘기하고 직접 추론 얘기하면서 지성 추론 줄이 여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초 판단에 들어있다라는 게 우리가 삼각형이 180도 세 내각이 180도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이미 180도라는 게 삼각형의 성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뭐 사실 180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리는 무수히 많지만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모든 판단이 지성 추리가 된다라는 건지 그게 되게 애매한 층인 것 같거든요. 층위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같은 반응이 뭐냐면은 삼각형의 바깥 표상을 끌어오지 않으면 법칙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삼각형의 바깥 표상을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 삼각형 안에 내각이 하면 내가 측정을 하든 증명을 하든 기능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능하는 거. 그건 붙잖아요 나한테. 그런 규칙화 가능한 게 지성이라고. 이미 기능되는 순간 거기서 지성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규칙화되는 게 지성이라고. 규칙화되는 직접 판단, 직접 추리가 지성이야. 다른 소형들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근데 모든 학자는 뒤진다는 학자라는 표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인간한테 죽는 속성이 있잖아. 근데 학자라는 단어의 정의에 죽는다는 표정이 있습니까? 그냥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없잖아. 학자가 인간이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학자는 뒤진다는 말이 성립하잖아. 이런 거는 지성이 아니라고요. 밖에 있다고.
그래서 지성이 형식이야. A equal A, A not equal A. 그 다음에 뭐 A must be. 다른 걸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 이 형식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성이고 그래. 만약에 뭔가를 끌어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추리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매개를 통해서 중간 판단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끌어내야 된다고 하면 그걸 결합해서 이성 추리가 된다. 그렇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확장이구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간단해. 됐죠? 그래서 다시 그 B361 위협 읽으면 어느 이성 추리에서나 난 첫째로 지성의 하나의 규칙을 생각하고 둘째는 판단력을 매개로 하나의 인식을 저 규칙 아래 포섭하고 마지막으로 난 나의 인식을 저 규칙의 수러로 그러니까 이성의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규칙으로서의 대전제가 하나의 인식과 그것의 조건 사이에서 표상하는 관계가 이성추리의 여러 종류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성추리에는 모든 판단을 일반 이 지성에서 인식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이성추리가 있다. 잠깐 멈추고 지성에 의해 하나의 규칙이라고 했잖아. 대전제가 기능하고 이게 결론까지 그냥 갈 수 있으면 지성이야. 근데 대전제만으로 안 돼서 다른 대상을 판단력을 통해 갖고 와가지고 상상을 통해 갖고 와가지고 갖다 붙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면 이성추리인데 여기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정원, 가원, 선언. 되죠? 네. 결론이 하나의 판단으로 제시되었을 때 대결론이 일어나듯이 그 판단이 전혀 다른 대상이 생각된 이미 주어진 판단에서 유리한 것이 있나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난 지성에서 이 결론 명제 주장에 대해 그것이 거기에서 일반적 규칙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탐색한다. 지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한 조건을 발견하고 결론 명제 객관이 주어진 조건 아래 포섭이 되면 이 결론 명제는 인식의 다른 대상들에게도 타당 규칙으로서 추론된다. 즉 3단 문법이 기능하면 다른 데에 갖다 박아도 된다고요. 이걸 원리라 부르겠다고요. 추론이 됐으니까. 보편화의 원리라고 이게.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은 추리작용에서 매우 잡다한 지성인식들을 최소수의 원리들, 보편적 조건들로 개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의 최고의 통일성을 성취하고자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지성이 갖다 붙이는 이것들을 자꾸 원리화함으로써 간편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간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욕망이라 부르면 너무 프로이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칸트 도식 아래에서 읽었을 때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야. 이성. 그죠? 되죠? 그러면 이제 C의 처음에 시작을 여는 질문이 너무 내가 궁금했던 거야. 이제 C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이성이 그럼 혼자 놀 수 있겠냐는 게 문제고 이 절의 결론이 뭐겠어? 혼자 놀면 큰일 난다는 거겠죠. 당연히. 우린 이성을 격리시킬 수 있을까? 그럼 그때 이성은 오로지 자신에서 생겨난 개념들과 판단들의 고유한 원천이고 이를 통해 이성은 대상들과 관계 맺는 것인가? 아니면 이성은 주어진 인식들에게 논리적이라 일컬어진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성인식들 상호간에 그리고 저차적 규칙들을 다른 고차적 규칙들의 이 지성인식들의 비교를 통해 달성을 하면서 포섭시키는 그런 하나 부차적 능력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지 예비적으로 다루려는 문제이다. 얼마나 다르다고 지금 드디어 10페이지 만에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짓거리의 질문이 이거야. 이성이 뭐냐는 거야. 이성이 지성의 부차 능력인가? 클래시파이 능력인가? 아니면은 이성이 지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지금. 와인 좀 먹자. 그게 순수이성 비판. 그렇죠.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죠. 와우. 아찔한데. 이제 지성을 자기 자신과 일관적으로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이성은 사실 잡다한 규칙들과 그리고 원리들의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지성이 잡다한 직관을 개념들 아래 포섭하고 그를 통해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지성이 경험 데이터를 포섭하고 클래시파이 하듯이 이성은 지성작용들을 클래시파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악어 관계죠. 그러나 그러한 원칙은 객관들에게 아무런 법칙도 지정하지 않으며 도대체가 객관들 그대로를 인식하고 규정하게 하는 근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뭔 소리야? 이성이 객관성을 담보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3단 논법이 항상 객관적인 결론으로 갑니까?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분석 철학의 명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볼까? 이게 분해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막 모든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든가, 이게 내가 정확히 제시 못하겠는데 3단 문법을 이상하게 꼬면 이렇게 가. 모든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모든 남자는 총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형식적으로는 객관성 자체가 담보되지가 않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기능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의 근거가 어디 있어? 경험 데이터가 지성에 있는 거죠. 아니 뭐 우리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거 더미오르라고 하는 아킬레스와 거북이 같은 게 대표적으로 논리 형식은 맞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제논의 역설. 음. 논리 형식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틀린 얘기잖아. 다 계속. 그러나 그러한 원칙은 객관들에게 아무런 법칙이 정해지면 어쩌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한낱 우리 지성의 저작물을 가지고 살림살이하는 주관적 법칙일 뿐이다. 곧 그것은 지성 개념들의 비교를 통해 그것들의 보편적 사용을 최소수로 수렴하는 법칙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상들 자체에 대해 우리 지성의 편의와 확장을 넘는 그런 한결같은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저 준칙에다 동시에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터이다. 요컨대 문제는 과연 이성 자체가, 다시 말해 순수 이성이 종합적인 원칙이나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성 추리들에서의 이성적 형식적 논리의 수행 방식, 그리고 순수 이성에 의한 종합적 인식에서 그것들 초월적 원리와 근거에 관해서 충분히 안내를 준다. 첫째로 이성 추리는 직관들을 규칙들에 포섭하려고 하는 직관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판단들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만약 순수 이성이 대상들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것들에 대한 직관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성과 지성의 판단들과만 관계 맺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이 지성의 판단들이 감관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직관과 최초로 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 통일은 가능한 경험의 통일이 아니며 지성의 통일은 이것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는 결코 이성에 의해 인식되고 지식유전의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성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는다. 이성은 가능한 경험과의 관계 맺음이 없이 순전한 기념들로부터는 어떠한 종합성을 지시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성이 최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상들을 객관화하는 지성과는 다르게 개념들과만 관계하는 이성에게는 경험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논리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둘째, 이성은 논리적 사용에서 그의 판단의 보편적 조건을 찾는다. 이성 추리는 그 자신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으로 그 판단의 조건을 보편적 규칙 아래 포섭시키는 것을 매개로 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 규칙은 다시금 이성의 똑같은 시도에 내맡겨지고 소급된다는 거죠. 지성, 이성에 소급되듯이 지성과 이성이 사실은 같은 뎁스에 있다면 이성의 판단은 다른 이성적 판단에 포섭된다는 거죠. 자꾸 소급되고 무한 소급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삼통말 매개로 조건의 조건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논리적 사용에서 이성 일반의 고유한 원칙이 지성에 제약된 인식들을 위해 그 인식이 통을 좀 맞춰서 무조건적인 것을 찾는 것임을 충분히 알게 된다. 무조건적인 것, 무조건적인 것, 자유로운 것. 그러나 이 논리적 준칙은 다름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 주어지면 상호종속한 조건들 전계열,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무조건적인 것 또 주어진다. 다시 말해 그 대상과 그 대상의 연결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순수이성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순수이성의 그런 원칙은 분명히 종합적이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것이 어떤 것과 관계된다는 것은 분석적이지만 무조건자와 관계된다는 것까지 그렇지는 않으니 말이다. 말 어렵죠? 잠깐 멈출게요. 이거 2문단까지 받고 멈출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원칙으로부터 여러 종합점에서 생기는 건 틀림없는데 이 인식과 종합이 항상 조건적인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만 다루게 되어 있는 순수지성은 이런 것들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자는 만약 그런 거 실제로 있다면 어떤 조건적인 것과도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규정들에 의해 특별히 고려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 조건민들을 위한 재료를 정하는 것이 틀림없다. 자, 우리 A308도 다시 읽습니다. 이거 무조건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해겔 수진하신 분들은 여기서 무제약자 생각하시면 돼요. 무제약자는 뭡니까? 제약받지 않는 거죠.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 자유로운 거죠. 가능한 거죠. 언제 어디서나. 다시 A란 조건이 있어. A란 조건을 포섭하는 A-란 조건이 있어.
A 다시란 조건은 포섭하는 A 다시란 조건이 있어. 이 계열이 무한히 가면 조건이 없어지겠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봐봐요. 경험과 지성의 관계에서 무제약자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경험 데이터가 있고 걷다가 갖다 붙이는 거잖아. 이건 무제약자가 없잖아.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개념들만 있는 상태에서 상위로 포섭하는 이성의 작용은 무제약자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상정되죠. 이 위의 원칙으로 가고자 하는 바는 이것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를 상정하는 거잖아. 그지? 논리 형식적으로는 이게 해결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그러나 이 논리적 준칙은 다름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 주어지면 상호 종속하는 조건들의 전 계열도 주어진다. 그 가정함으로써 순수이성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이 종속하는 계열이 있다고 믿어버린다고. 논리적으로 그게 주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조건이 기능할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을 가능케 하는 다른 조건이 소급되잖아. 다시 요청되잖아. 그러니까 A랑 A'이랑 A'랑 이게 있으면 결국에는 A로 원래 그 근원의 조건으로 돌아온다는. 그렇죠. A가 있으려면 A'도 있어야 되는데 A' 있으면 A''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순수이성의 그런 원칙은 분명히 종합적이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것이 어떤 조건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분석적인 얘기인데 무조건자와 관계 맺는다는 것은 분석적이지 않아. 그래서 종합적이긴 해. 그래 종합적 원리야. 왜? A가 A라는 조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되게 단순한데 A를 얘기하는 순간 A의 조건 지어질 수 있는 다른 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종합적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종합적이에요? 경험적 원칙상에서? 형식적으로 경험지성 관계만큼 종합적인데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종합적이냐고 했을 때 아니잖아. 형식적인 거잖아 이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라 힘들다 이거. 되게 미묘한 얘기라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읽죠. 그 변증론 잘 안 읽어요. 이 원칙으로부터 여러 종합적 명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데 이 인식과 종합이 항상 조건적인 가능한 경험 내 대상만 다르게 되어 있는 순수성은 이런 것들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자는 어떤 조건적인 것과도 모든 면 구별된 규정 내에 특별히 고려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종합 명제들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순수이성의 이 최상의 원리부터 생기는 원칙들은 현상론과 관련해서는 초험적일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이해되죠? 왜 초험적인지? 아니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성은 현상들과 관계 맺기 때문에 종합적이지만 그래도 제한되어 있는데 오케이. 이 지성의 개념만 가지고 하는 종합 논리는 오케이. 경험에 앞서 있어요. 경험을 넘어선 짓거리야. 다시 말해 이 최상의 원리에는 그것에 합치하는 경험적 사용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급되는 궁극의 그거에 대한 있어요. 그러므로 그 원칙은 지성의 모든 원칙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 이제 지성이랑 구별이 됐죠. 지성이랑 구별이 됩니다. 이제서. 네. 지성 원칙들은 오직 경험의 가능성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내재적이다. 이제 과연 현상들의 종합 내지는 대상들의 일반의 사고의 종합에서 조건들의 계열이 무조건자에게 이른다는 저 원칙이 과연 객관적 정당성을 갖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가능한 소리예요? 이 원칙부터 경험에서 어떤 규율들이 나오는가? 또는 오히려 도대체가 그런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성 원칙을 잊지 않고 점점 상위의 조건들로 소급하여 조건들의 완결성에 접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능성에서 인식한 순전히 논리적 규범만이 있는가? 감히 말하건대 과연 이성의 필요가 오해에 의해 성급하게도 조건들의 계열의 그러한 무조건적 완결성을 대상들 자체에서 요청하는 순수의 초적 원칙을 간주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의 대전제 이것은 아마도 요청이라던 청원일 것이다. 대전제가 순수 이성에서 취해진 바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 조건들로 소급해 올라가는 이성 추리들의 어떤 중에 곡해와 기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 이성의 기본 숨겨져 있는 것을 원천으로부터 전개하고자 하는 초월적 변정에서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초월적 변정학을 두 장으로 나눌 것인 바 제1장은 순수 이성의 초험적 개념들을 그리고 제2장은 순수 이성의 초험적 변증적 이성 추리들을 다룰 것이다.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제 왜 사람들이 안 읽는지도 알겠죠? 됐습니까? 네, 이건 진짜 복잡한 이야기죠. 굉장히 묘한 교리인데 또 듣다 보니까 되게 나름대로 좀 실질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기묘한 지점이네요. 일단 이성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칸트 잠깐 봤을 때 그 이성이랑 다른 것 같아. 내가 알던 이성이 아니야. 이 정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는 이게 왜 묘하다는 생각이 드냐, 묘하다기보다도 이게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논의를 착오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라는 이야기라고 시작을 포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착오라고 하는 건 감성의 지성에 대한 눈에 띄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감성의 월권으로 이해를 하고서 그걸 읽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성이랑 지성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 조건들을 소급해 올라가는 이성의 추리들에서 어떤 종류와 복귀와 기만이 숨겨져 있을지 있지 않은가, 이거 다시 착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해를 하려면 금방 이야기를 했던 지성이랑 이성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여기가 이제 한 논의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의문을 가졌던 그 지점들이 진짜 중요한 지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그러니까 효님 약간만 더 뒤틀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칸트가 앞에 이렇게 받고 시작하잖아. 경험적 가상은 상대하지 않는다. 왜냐면 경험적 가상은, 지성은 그냥 그대로 한 거고 경험 데이터가 틀린 거니까 이거는 칸트 안에서 가상이 아니에요. 잘못 인식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상, 그 지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 소리는 지성이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하는 거고, 이성은 직관을 하는 거니까 이성이 경험 데이터든 뭐든 비틀어서 지성을 갖고 논다는 소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A 프라임, 뭐 A 프라임 어쩌고저쩌고 이거 했을 때 소급됐을 때 그 진짜 독립적으로 있는 무제약자 말고 그거 말고 이성이랑 지성이랑 그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이해해주고요. 감성? 이성이랑 지성이 연결되는 지점? 연결된 지점. 이성이 지성적이지 않게 되는 점이 더 가까워. 이성이 지성적이지 않게 되는 지점. 그게 더 가까워. 이렇게 표현하기 더 쉬워요. 그 현상은 정당해. 왜? 경험 사용에 지성 기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지성 기준이 그 경험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 이건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상하지 않아. 좋아, 완벽해.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야?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종합이라는 기능이 이성에 있어. 근데 이성이 경험이랑 되게 외따로 떨어져서 종합되어 나갈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라칸에 절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구도를 보다 보니까 인간한테 어떤 이성 본능 같은 게 있고 구도상, 근데 이제 그 이성 본능이 경험하고 합치는 선에서 잘 작동할 때까지를 두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성 본능 때문에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가지고 이성이라고 총칭한다는 그런 인상이 자꾸 드는. 매우 올바른 해석인데요. 제가 볼 때 전혀 락강적이지 않은데 매우 칸트적인 해석인데. 자꾸 이제 그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 기묘한 지점이. 뭐 본능까지는 아니고, 그 칸트가 이걸 부른 이유는 환상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가상의 논리, 환상의 논리. 그러니까 가상을 가능케 하는 논리가 이성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적절히 비판하는 상태에 두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그러니까 나는 그 표현이 나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게, 이성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 건 거야.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의 인식 이 과정에서 그냥 이게 강력하니까 그냥 이미 튀어나갔어. 근데 그거는 걔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석론에서도 이미 지적하는 그거잖아요. 현상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물자체를 찾는 데니까 넘어가려고 그래. 지성도 선 넘으려고 그래요 사실. 근데 지성도 이성 족속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 뭐야,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오류 추리를 보여줘, 이율배반적 오류 추리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은 시원이 있다 혹은 시간은 시원이 없다, 둘 다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둘이 이렇게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 막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성의 어떤 논리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절대적 계열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헤겔이 칸트를 계승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헤겔이 절대지나 어떤 무지학자로 가고 싶어도 인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식에서 합치되어 나아가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절대 뭐가 있어요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겔조차도. 지금 여기 읽자마자 헤겔이 보이잖아 자꾸. 헤겔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여기서. 언제 오지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고전적인 구도에서는 지금 그 이성 본능 같은 게 약간 레토릭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그냥 본능이에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반대로 레토릭이 아닌데? 반대로 이데아 공격이에요. 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어떤 이성에 대한 레토릭이나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한 레토릭도 이딴 식으로밖에 못 쓰는 인간인 거야. 야, 이성에 대한 레토릭을 이렇게 쓰는 미친놈이 어딨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해결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약간 저거잖아요. 그 저 너머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 찍고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되게 껄쩍지근한 데에서 끝나는 얘기를 자꾸. 근데 이거를 다 보고 나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왜 포스트 모던이 자꾸 칸트 가져오는지, 그 둘레즈나 푸코에서 왜 칸트 냄새가 나는지. 분석론에 이미 그 전제가 있지만 변증화까지 읽고 나면 야 이거는 푸코는 칸트주의자야 사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까지만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책이 없어도 재밌네요. 책 사세요. 경고합니다. 진짜 수의성 비판 제가 1권은